살면서 가장 가슴을 치며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을 잃었을 때도 아니고 뼈아픈 실패를 겪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속을 까맣게 태워가며 간과 쓸개를 다 빼주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상대방의 차가운 무시와 등 뒤에 꽂힌 잔인한 배신뿐이었음을 깨닫는 그 끔찍한 찰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둥글게 살아야 한다. 남들에게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독하게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차갑고 예리한 철학적 렌즈로 바라본 이 세상에서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만큼 멍청하고 파멸적인 짓은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혹은 착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보여준 그 순진한 선량함이 인간이라는 짐승의 가장 교활하고 잔혹한 착취 본능을 눈뜨게 만든 가장 큰 원흉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굽히고 들어오는 자를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딛고 올라서서 당신의 영혼까지 씹어삼킬 굶주린 늑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 병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십시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다고 하면 내일도 바쁜데 기꺼이 야근까지 해가며 도와주었고,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 내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빌려주었고, 가족이 무리한 부탁을 해오면 내 계획을 몽땅 접고서라도 달려갔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지. 내가 먼저 베풀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따뜻한 것이 돌아오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헌신한 그 동료는 승진 자리가 나오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당신이 생활비를 쪼개 빌려준 그 친구는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희생한 그 가족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운이 유독 나빠서 하필이면 나쁜 사람들만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불운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이미 꿰뚫어본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하고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먹잇감의 위치에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과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정확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마치 최고의 칭찬처럼 통용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학교에서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학생이 모범생이라고 상을 주었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마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그 사람들은 과연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양보하라고 가르친 선생님은 자기 이익 앞에서 양보했습니까? 배려하라고 가르친 부모님은 세상에 나가서 항상 배려받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잔혹함을 겪고 나서 자신은 차마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아이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회적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이란 결국 강자가 약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족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사회는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하고 순종적이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부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는 세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들이기입니다. 당신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잔혹한 사육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장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항상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일까지 떠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우를 잘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만만하게 취급당합니다. 야근도 그 사람 시키고 어려운 일도 그 사람한테 떠넘기고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가장 비참한 노예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삶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자기 확장을 향한 맹목적인 의지로 움직인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인간은 오히려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의지를 더 교묘하게, 더 세련되게, 더 잔인하게 실행합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사냥하고 배가 부르면 멈춥니다. 하지만 인간은 배가 부른데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충분한데도 더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 당신 혼자 착하게 굴겠다고요? 그것은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 한가운데에서 살점을 내놓고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좋아서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업무를 떠넘기면 웃으면서 받아주었고, 친구들이 모인 장소를 정하자고 하면 항상 남들 편한 곳으로 양보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뒷정리는 그 사람 몫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는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니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한 번이라도 자기 의견을 내면 왜 갑자기 이기적으로 구느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피곤하다고 뒷정리를 한 번 빠지자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결국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그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 한 번의 거절로 모든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말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동정심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기심에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투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 그것은 진짜 존경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강화시키는 훈련사의 간식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던 그 모든 칭찬의 이면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차갑고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왜 이토록 잔혹한지 그 뿌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인간은 한마디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불쌍하고도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 의지는 절대로 만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지고 그것을 가지면 또 더 큰 것을 탐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욕구의 사슬 속에서 인간은 영원히 허기진 짐승처럼 헤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허기진 짐승이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친절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초원에서 굶주린 사자가 며칠째 사냥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상처 입은 가젤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타납니다. 그 순간 사자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연민이 생기겠습니까? 아, 저 가여운 가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자의 본능은 단 한 가지만을 외칩니다. 지금이다. 달려들어라. 물어뜯어라.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인간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이성이라는 겉포장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사자처럼 대놓고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교묘하게 착취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그냥 물어뜯지만 인간은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빨아먹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하고 약간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이 뒤따릅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능은 가장 이기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구나. 이 순간부터 감사는 증발하고 당연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연함은 서서히 요구로 변하고 요구는 결국 착취로 진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의 이 잔혹한 역학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 꿰뚫어 본 것은 인간이 가까이 다가올 때 의도적으로 가시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따뜻함을 나누려 할 때 인간의 본능은 그 따뜻함을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 하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더 많이 빼앗으려 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처음에는 당신이 커피 한 잔을 사주면 상대방은 감동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밥을 사주어도 그냥 고마워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당신이 비싼 선물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저금이라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좋은 것이든 반복되면 그것에 적응하여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 연봉 3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감격했지만 몇 년 지나면 5천만 원을 받아도 부족하게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작은 호의에도 감동하던 사람이 그 호의에 점점 적응하면서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더 큰 것을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신의 호의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처음에 당신은 베푸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은 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당신은 주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베푸기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한 번이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곧바로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간파한 인간관계에 가장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닌 의무로 변질되고 한 번의 거절은 수백 번의 베풀을 단번에 무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10년 동안 잘해주다가 딱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마치 천하의 원수를 보듯 당신을 노려보던 그 눈빛을 그때 당신은 얼마나 허탈하고 억울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겨우 한 번 거절했다고 이러는 거야 하는 분노와 서러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당신의 호의는 이미 호의가 아니라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결코 정당한 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은 그런 구분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뻔뻔함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뻔뻔한 존재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설정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비자연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본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베풀면서 그들이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환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 묵묵히 뒷바라지했고,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간병했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훌륭한 아내이고 휠보이고 좋은 엄마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고 자식들이 다 자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엄마가 잔소리한다며 연락을 피했고,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한마디 고마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젊음도, 건강도, 꿈도 모두 타인을 위해 태워버렸고, 돌아온 것은 텅 빈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착하다는 소리 들으며 남의 일까지 다 해주다가 정작 자기 성과는 인정받지 못한 분. 친구들에게 항상 맞춰주다가 정작 자기가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던 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가족에게서 돌아온 것은 냉담한 뿐이었던 분.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간은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당신의 희생을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의 세 번째 단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호의가 어떻게 오만한 권리로 변질되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인간의 심리에는 일종의 서열 본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못하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심리적 서열을 매깁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서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베푸는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서열이 낮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에서 자원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복종의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서열이 낮은 개체가 서열이 높은 개체에게 먹이를 양보합니다. 서열이 높은 개체가 낮은 개체에게 먹이를 나누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간도 이 원시적인 본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면 상대방의 무의식은 당신을 서열이 낮은 존재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당신에 대한 존중은 줄어들고 당신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가장 먼저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베풀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신을 고마운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곧 당신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재분류합니다. 고마운 사람과 쓸모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하지만 쓸모있는 사람은 그냥 사용합니다. 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치를 쓰고 나서 망치야 고마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구화의 과정은 너무나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부탁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때 미안한데라는 말은 아직 당신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몇 번이고 기꺼이 도와주면 이 미안한데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음에는 이것 좀 해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 왜 아직 안 했어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말도 없이 당신의 앞에 일을 던져놓고 갑니다. 이 과정이 바로 사람에서 도구로의 전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입니다.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구화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을 착취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기 합리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것은 전혀 미안할 것이 없어. 오히려 내가 부탁해줘서 저 사람은 기쁠 거야.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자기 합리화입니까? 당신을 착취하면서도 자기는 오히려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하는 가장 교활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때 폭발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당신의 도움은 이미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빼앗긴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번 거절하면 상대방은 그동안 당신이 해준 수백 번의 호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딱 그 한 번의 거절만을 가지고 당신을 단죄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지금까지 해준 건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 항상 그렇지 뭐.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수년간의 헌신을 단 하나의 거절로 소급하여 부정해버립니다. 당신은 수백 번 베풀어서 쌓은 것을 단 한 번의 거절로 전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인간은 받은 은혜보다 받은 모욕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취지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부정편향이라는 특성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고 더 오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적 적응입니다. 포식자에게 공격당한 기억은 오래 남아야 다음에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존 본능이 인간 관계에 적용되면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100번 잘해준 것은 희미하게 기억되지만 딱 한 번 거절한 것은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인 이상 착한 사람 전략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여전히 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여전히 남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갈아넣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차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류에게 퍼져 있는 보편적인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정말로 순수한 선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허영심 때문입니까? 솔직해지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진짜로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주는 심리적 보상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심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배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남의 일까지 떠안을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라는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허영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영심의 대가는 당신의 인생 전체입니다. 여기서 흔히 인용되는 것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개념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나온 이 개념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은 너무 약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각오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는 절대적인 자기 주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자의 조건 중 하나로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사람을 꼽았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타인의 칭찬이 없어도, 타인의 사랑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내면의 풍요로움만으로 완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충족에 도달한 사람은 외롭다는 감각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해도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상태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해도 그것이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를, 오직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만족만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인이 주었다가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빌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허영심을 버리라는 말은 결코 사회에서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철학적 무관심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맹철한 결단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꾸미지도 않고 나쁜 평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숨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전적으로 타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칭찬받으면 기쁘고 비난받으면 슬픈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본능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로 지정명상, 즉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반복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서서히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의 개가 당신을 보고 짖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의 평가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하면 왜 밤새 잠을 설치십니까? 친구가 뒤에서 험담했다는 말을 들으면 왜 일주일 내내 속이 쓰리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평가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개의 짖음이든 상사의 훈계든 친구의 험담이든 타인의 평가에 부여하는 가치를 제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철학적 이기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주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면 안전 안내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기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챙길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 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이기주의는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은 악이지만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지만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당신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속 가능한 이기주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철학적 이기주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은 기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무엇을 해줄 때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예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해주고 싶을 때만 해주고 해주기 싫을 때는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해주었을 때 감사가 돌아오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자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위에서 자기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 위에 세워진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호의가
어떻게 권리로 변질되는지,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꺼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말에 움찔하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나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이기적이라고 부르고 차갑다고 부르고 나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임의 무례함과 착취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격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은 사교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고독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타임이 필요 없어서 누리는 충만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시간이 생깁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빼앗겼던 그 수많은 시간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가 생깁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소진되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느꼈던 그 죄책감,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볼까봐 느꼈던 그 불안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느꼈던 그 초조함,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고 고요한 평온이 채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과 연결했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욕구하는 맹목적인 의지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였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원하지 않고,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완전한 각성의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동시대의 해결에 밀려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 철학을 묵묵히 발전시켰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유행에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만의 독보적인 철학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당시 학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철학을 타협하고 수정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깊은 통찰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타임의 기배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의 꿈과 목표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당신이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역할을 연기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원, 좋은 친구. 이 모든 역할에는 타임의 기대가 투영되어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자기를 숨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면 주변에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착한 사람이기를 그만둔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을 소비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양보를 착취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어쩌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면에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는 이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 없어도 됩니다. 타인의 칭찬 따위 없어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으로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 불가능한 목표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차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만에 불과합니다. 사육사가 개들인 동물이 우리를 벗어나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인간을 아름답게만 보려는 환상에서 깨어나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타인의 선의를 고지고대로 믿는 순진함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의 이면에 도사린 이기심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냉혹한 현실 위에서도 자기 자신만의 존엄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간인함.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은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 곁에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이미 증명한 냉혹하지만 가장 정확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 헛되고 위험한 환상을 산산조각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나쁜 사람이 되어 당신만의 절대적인 평온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칭찬을 모으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십시오. 타인의 눈치 따위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차갑고 서늘한 철학이 당신의 등을 밀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쁜 사람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